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한 명도 안 낳는 한국 2분기 출산율이요 0.97명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율은요 이른바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를 말하는데 한 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아 이젠 한 명 밑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재앙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사진 여기 보면은요. 제주도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밑에 기사가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 오늘 밤 수도권 강타. 지금 제주도 해상 근방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서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36개월간 합숙 근무. 대체 복무 2020년부터 국방부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구상안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교도소, 소방서 등 근무 기간을 이런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한 해의 양심적 병역 거부 600명에서 700명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네요. 최종 안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정권 따라 달라지는 적개념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요.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북정권과 북한군은 적. 지금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전준호 전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가장 관심사입니다.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초속 43m 강풍 그리고요 400mm 물폭탄 태풍 솔릭. 일단 숫자만 봐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곰파스보다 세다. 2010년에요. 온 태풍 곰파스인데요. 당시 인명피해가 11명, 재산피해는 1,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보다 더 세다고 하네요. 오늘 밤 중부 서해안 상륙하고요. 수도권은 오전부터 영향권 최대 400mm 폭우 동반한 강풍. 그리고요. 이번 태풍이 더 무서운 거는요. 이동 속도가 느리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더 위력적이다, 더 무섭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23일 오전 9시 여기 보면 목포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23일 오늘 밤 오후 9시에는요. 서산 남남서쪽 약 80km 부근. 그러니까 사실상 서해안 쪽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해서 마저 나갑니다. 25일이나 돼야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자,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엔요 태풍 소식이 아니라 이 태풍을 그럼 과연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 예방 5대 수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피 장소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를 좀 미리 알아둬야 된다. 여기 돼 있고요. 그리고 유리에
물에 젖은 신문지를 창에 붙이면 파손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그러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히요, 이번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간판은요, 나사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돼 있습니다. 일단 침수 가능성이 낮은 주차장에는 가능한 차를 지하에 대는 게 좋고요. 그러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 하천 근방 이런 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구는 미리 뚫어두세요. 이게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도심에 물바다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수구를 미리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5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 상황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우주환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곳 제주 법한포구에는 갈수록 바람이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가로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서 저희는 해안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물러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서도 서 있기 힘들 정도인데다 빗방울이 상하 좌우 없이 흩날리면서 눈도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빗방울이 워낙 세다 보니 작은 돌에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인데요. 현재 제주 근처 90km 지점까지 태풍 쏠릭이 북상해온 상태입니다. 현재 강풍으로 인해 제주 산지에는 초당 40m, 제주와 서귀포 시내에는 초당 20m까지 강풍이 불고 있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400mm,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에는 100mm를 오가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저곳에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 소정방 폭포에서 20대 여성 한 명이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위미양 방파제에서는 보강공사용으로 쌓아놨던 자재 91톤이 유실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태풍 쏠릭이 북상하는 오후까지가 제주 지역에서는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종환 기자 모습을 보니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이군요. 우종환 기자 취재 좋지만 제발 조심해서 무사히 취재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늘 오후에 태풍이 상륙할 예정인 서해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목포 북항입니다. 강세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10분 전부터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바다에선 최고 8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항을 비롯한 전남 지역 항구에는 2만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고 90여 척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전남 지역 모든 학교가 오늘 하루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쏠릭은 현재 목포 남서쪽 180km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40m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주행 중인 트럭이 전복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앞으로 8시간 후면 목포를 포함한 전남 지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파손과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던 전남 지역 주민들은 가슴을 졸인 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강세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목포에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좀 태풍을 기다리고 있군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폭염 때문에 사실 태풍이 좀 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와도 너무 좀 심한 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몇 달 동안 가뭄 심했고 폭염도 심했고 해서 태풍이라도 좀 왔으면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적당한 게 와야 되는데 너무 큰 게 와버렸어요. 뭐 경제학 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 큰 게 와서 지금 오는 게 초속 43m, 43m가 얼마나 심한 거냐면은 초속 30m만 돼도 이 길 갈 때 눈을 못 뜨고 우산을 못 핀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이 가다가 넘어진대요. 초속 30m가. 근데 지금 43m짜리가 오니까. 그리고 또
물폭탄이 400mm 정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습 침수 지역은 다 물에 잠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대야겠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원래 사람도 확 내고 금방 풀어지는 사람이 좋은데 천천히 화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 태풍은 오늘 오기 시작해서 토요일 날 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2박 3일을 우리나라를 천천히 어떻게 보면 핥히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도 가급적이면은 좀 끌고 나오지 말고 지하 주차장에다 대고 또 위험한 사람은 좀 안전한 지역에 취약 지역에 좀 가서 있고 집에서는 신문지 그러니까 그 유리창을 좀 덮으면 그 바람 불 때 좀 유리창이 깨지는 게 좀 덜하답니다. 요새 신문 안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할 텐데 신문 좀 많이 보셔가지고 이럴 때 좀 프로그램에서는 신문을 열심히 해요. 신문지 물에 젖어가지고 창가에도 좀 붙이면 2박 3일 태풍을 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이 특징이라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테이프로 창틀을 붙이실 때 중앙에 X자로 붙이시는 것도 좋지만 창 유리와 창틀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테이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김철 교수님. 지금 강풍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태풍이 오면요. 길에 다니는 게 무섭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무슨 이상한 게 날라오거나 간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어떤 쓰레기라도 날라오게 되면 크게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자체별이나 요 지역마다 그런 이제 좀 관리 등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우리 사회 이제 그 노인분들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인구 구성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이 안전이나 이런 관리는 그런데도 이제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은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그 태풍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철저히 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그 이렇게 이제 뭐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뭐 딱 학회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태풍이 지나가는 딱 그 시점에 동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차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그 외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좀 하시더라도 가급적 피하시면서 하시더라도 아주 조심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태풍의 그 바람의 위력이 이동하는 차량도 가벼운 차량은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위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외출하실 때 꼭 보호자와 가능하면 보호자와 동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논란이었죠. 경제사령탑 엇박자 얘기 참 기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의 후속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이다.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호흡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나란히 출석해 갈등서를 진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화에 나섰는지 여기 보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며 두 사람 간 갈등서를 진화했다. 또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신중론을 폈다. 이런 신중론은 사실 장하성 실장이나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는 약간 경제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국회 회의의 모습이거든요.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지나갔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실장을 찾아서 악수하면서 웃는 모습의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신문은 이렇게 지나가서 겹친 사진을 실었습니다. 자, 천준호 전 대표님. 네. 최근 며칠 동안 참 많이 전했던 기사인데 두 사람이 결국 이제 국회에서 뭔가 화합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 내용 글쎄요. 진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언한 건데 진화가 될까요?
두 분이 어제 오늘 다 바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요약하면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경제정책의 집행 책임자는 김동연 부총리다라는 것을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청와대는 선거 시기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단은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당연하게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의 정책의 예를 들면 책임자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집행은 부총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수단과 이것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경제정책에서 그 김동연 부총리는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실제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반된 정책을 제대로 안정되게 편안하려면 그 힘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고 다만 그 시대가 또 선거 과정에서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또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그 과정을 약간 균열이 있고 좀 생각이 다르다는 측면을 부각해서 자꾸 보여주시면 경제가 정말 어려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오늘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에 출석한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는 그런 당연히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대통령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틀은 동일하지만 그 틀을 가지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을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꼭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흑백 논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주 성장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혁신 성장은 과거와 같은 그와 같은 패턴의 성장은 소득주 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또 심화시킨다라고 비판을 하시고요. 또 거꾸로 혁신 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득주 성장이 포주기식 또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우리 경제 정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축을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다를 게 없다. 같이 가야 한다. 확실히 뭔가 엇박자라는 그런 지적을 의식한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관원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엇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 갖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죠. 청와대 수석은 조금 전에 전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 참모는 바로 대통령이 참모죠.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려주고 그것이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지 집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왜 이게 사령탑이 두 사람인가? 라는 문제 자체가 제기되는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월권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장하성 실장이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자신의 견해, 자신의 말이 오히려 마치 김동연 부총리 위에 있는 것처럼 더 집행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속에는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가지면서 혁신성장보다 더 많은 영향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도 대통령은 3가지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 혹은 혁신성장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소득주도 성장을 우위로 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령탑이 누군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봉합된 것처럼 하면서 가게 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최근 요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정책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52시간 근무, 근로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만약에 정책 기조를 수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약간의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어제는 진화에 나서서 확실히 뭔가를 봉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나가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봅니다. 그 고용 악화가 된 사실은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그 최저임금, 그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이건 계속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유지하겠다. 그 그렇죠. 기조는. 그러면서 또 하나 토를 더 다뤘어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직을 걸고 잘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팀이 돼서 일을 하되 그렇죠. 직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악수한다고 그게 좋아집니까? 우리 저 축구팀들이 월드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처음에 김신욱 선수를 중심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거 바꿨잖아요. 바꿔서 독일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우리 하나 이글스 한용덕 감독도 그 갑자기 잘하는 게 맨날 꼴찌만 하다가 팀워크가 중요한데 안 될 사람들은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팀워크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2사람 중에 1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최고 리더 CEO가 할 일입니다. 인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저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사의를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나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하고 좀 떨어진 얘기를 하시거든요. 윤 전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김동연 부총리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김동연 부총리가 약간 정치 관료 냄새는 나요. 옛날에 부총리는 청와대랑 맞춰 있어서 조용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꾸 내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은 다른데 나 이 얘기 했습니다 하고서 실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그만두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건 대통령이 선택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거든요. 이명래 고약이 종기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래 고약을 붙이면 종기가 부어 터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빨리 문제가 되는 거는 터져가지고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지. 빨리 진척을 시키는 게 제일 낫다. 그렇죠.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 그 맥킨지 같은 데서도 우리가 좀 뜨거운 물에 잠긴 개구리 같이 서서히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뭐 컨설팅 회사가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어느 방향인가 분명히 가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의 영역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할 때는 물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다 알아서 장군이 지시를 해서 장수를 써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2사람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2사람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선택을 한다면 장하성 실장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철 교수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뭐 이제 우리 그 보통 보면 좋은 음악이나 뭐 이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한 저 실험적 예술들은 다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갈등이든 이견이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책이 이제 조율되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은 게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두 분이 갖고 있는 여러 이견들이 이제
여러 과정들, 토론 등을 거쳐가지고 조정되어져서 이제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결국은 단순하게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제부총리로 상징되어지는 저 이면에 이제 여러 가지 관료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약간 충격도 필요하고 갈등도 필요하고 이런 속에서 긴장이 이제 오히려 동력이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저러한 갈등이나 이견들이 이제 조정되어지는 국면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 하나를 이제 내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정부나 대통령은 또 이제 한편으로 굉장한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또 이제 책임 부분이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래갖고 너무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만 막 강조되게 되는 이제 방치한 거나 또 한편으로는 혁신 성장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혁신 성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채우는 방식의 토론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 전 대표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아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대통령이 장하성 실장을 선택하는 게 옳다는 말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방향이든지 소득주도 성장 가든지 뭐 혁신이나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선택,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을 지금 읽어야지 지금처럼 양쪽이 어정쩡하게 가다가는 경제만 나빠진다. 그래서 그 책임은 부총리가 지고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이 선택을 기다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선택보다는 정책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취재 기자로서 저도 이제 낮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서 취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와 누가 엇박자가 뭐가 중요하냐. 두 사람이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기사를 좀 제발 일 잘하라고 좀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더군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력의 굴복인가 아니면 역량 한계인가 스스로 칼 거둔 특검 이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허익범 특검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 드루킹 수사가 25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27일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박상용 특검부는 어제입니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을 포함해서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큼지막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특검이 남은 건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뭔가 보니까 굉장히 맥이 빠지는 내용이네요. 뭐가 이렇게 그냥 넘긴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요. 일제히 비판을 했는데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특검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죠.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에 수사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준호 전 대표. 네.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하겠다, 신청을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좀 너무 맥이 빠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특검 자체가 출발부터 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되려면 정말 할 만한 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드루킹 일당의 말만 듣고 진술에 의존해서 이 특검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도 나올 게 없었던 거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사 과정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의 사실이 언론에 수없이 공포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김경수 도지사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 근거가 부족하니까 영장 신청에서 빠졌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망신 주기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검 또한 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댓글 조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 댓글 조작 기법을 배운 것은 한나라당을 통해서 배웠다. 한나라당 대선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드루킹 그 댓글 조작 기법을 자기가 배워서 이것을 시행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들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시작된 그 연원으로부터 조사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제대로 좀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민적 여망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망신 주기로 갔던 이 특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환 변호사, 지금까지 이 특검이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주로 진술 위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 보던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 나올 법한데요. 일단 어쨌든 검사가 칼을 뽑고 휘둘러 보지도 않고 도로 칼집 꽂아 넣었다. 이건 검사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것을 검사의 역량 부족으로만 돌릴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전 대표께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는 완전히 다른데요. 일단 뭐 전준호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한나라당 뭐 과거 뭐 댓글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범위조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특검이 법이 성립될 때부터 조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특검법에는 조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관한 것은 현재 집권청이 바로 검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지금 특검에게 뭐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리인 거고요. 특검이 존재하는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이 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력, 왜 공정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검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과거 여당,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해서 조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 저는 결국은 과거의 특검을 보면 이때까지 집권 2년차 살아있는 권력, 그 권력이 힘이 있을 때 대부분은 권력이 힘이 없을 때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고 이 집권 2년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의 여망이 클 때는 성공한 예가 드뭅니다. 이번의 경우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 혹시 도로 칼집을 꽂아 넣었을 때는 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저항을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빌미를 분명히 현재 여당 정권이 제공한 것은 뭐냐면 여당에서 뭐 원내대표를 총동원해서 정치 특검이다. 불법 수사에 대해서 사후에 반드시 조사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부분에 압박을 좀 받았을 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과거 예를 보면 특검이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추후 조사들, 다른 공무원들 조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혹시나 대통령이 이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청구나 혹은 다른 공범의 조사, 원래 특검이 나왔을 때 바랬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청구하는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이제 사뭇 다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동공단 제1전자 화재 사고. 그 후속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인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먹통 인명피해 키웠다. 불난 4층 32개 모두 작동 안 한 듯. 불이 났으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작동을 했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적었을 것 같은데 안 했답니다. 전기 끊긴 상태에서 연기 퍼져 피해자들 탈출구 못 찾은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 좀 읽어보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세1전자 공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친척도 포함됐다. 여기 기사에 자세히 내용 있습니다. 이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이아무개 씨는 31살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친척이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불이 난 뒤 딸이 엄마에게 불이 났는데 안에 갇혀 있다. 살려달라고 전화했다. 그러다가 통화가 끊겼다. 이거는 우리가 아팠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안타깝네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과거에 세월호 때도 침몰하는 그 배 안에서 학생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화도 하고 연락도 그렇죠.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몇 달 전에 왜 제천에서도 화재 있을 때도 또 살려달라고 또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출구 못 찾아서 참사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후진적인 범죄에 시달려야 되는지. 공장 겨우 4층이에요. 4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올 수도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제천에서도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사가 키웠는데 이번에도 이게 스프링클러가 가동이 안 됐다니까 연기에 의해서 출구를 아예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비상구도 못 찾고 이런 또 희생자가 이 겨우 4층에서 9명이나 났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피해자 한 분이 또 그 세월호의 희생자하고 또 친척이 되고 마지막까지 부모한테 전화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좀 빨리 좀 꺼내달라고 전화하니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인 범죄에 이게 사고가 나야 되는지 좀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엄한 조치 이거 일벌백계식으로 소방 점검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안 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손조 대표님, 저런 안타까운 전화를 받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상처와 아픔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인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화재가 난 공장의 재질이 샌드위치 파넬로 지어진 공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불이 붙으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꺼지지 않아요. 아주 취약한. 그렇습니다. 뭐 불이 붙으면 잘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시키는 그 재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더 컸던 게 아닌가 싶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샌드위치 파넬을 지은 어떤 그런 위험 시설들의 점검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사고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한 사고 이유를 찾아내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부선 경찰 출석 30분 만에 조사 거부 귀가. 그리고요. 이재명 거짓말했다는 증거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오후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 씨가 22일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다고 말했으나 출석 30여 분 만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밝히긴 했습니다. 김 씨는 3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에 나왔다. 그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드렸다. 무료로 변호사들이 도와준다는 분이 많아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역시 비슷합니다. 오늘은 서류만 김부선 출석 30분 만에 진술 거부 귀가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요. 김 씨 주장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배우 김부선 씨의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김부선 씨는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고 3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취재진 앞에서 언론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 출석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경찰에 이재명 지사의 결정적 거짓말을 알릴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변호인 대동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다음엔 변호인을 대동하겠다며 경찰에 재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9월 10일을 안 넘기고 추후 변호장 없이도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고소장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부선 씨의 귀가로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관계자인 이 지사의 소환 조사까지는 시일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지사의 소환은 제기된 의혹이 몇 가지 더 있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게 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네, 그 동기는 제 아이 아시다시피 미혼모고요. 그 아이를 출국을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소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두 양측의 지금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뭐 저희가 다루긴 하지만 양쪽 주장 다 골고루 다루고 있긴 한데 어제 보면은요. 김부선 씨가 작정을 하고 준비된 내용을 들고 기자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예. 사실 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관계는 한참 오래된 일이라서 그 자체는 뭐 공소시효 지났는데 그 위에 뭐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거짓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이런 게 문제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뭐 들어와서 30분 나가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뭐 출석 안 했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출석한 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한 건가요? 예.
본 입장에서 피고발인 입장이고 또 어떤 때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피고발인 입장, 즉 피해자 입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출석하라고 경찰에서, 즉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출석을 거부했을 때 나중에 체포영장이나 혹은 구속영장의 발부에 빌미가 됩니다. 근데 출석하고 나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30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부선 씨의 말은 서류는 이미 서류는 제출하고 그러니까 뭐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변호할 수 있는 이야기는 했고 또 나중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조사받겠다. 저때는 변호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변호사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문스러웠는데 뭐 나중에 변호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랬을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제는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단 나와서 본인이 경찰을 대면을 하고 그리고 증거라는 자기 본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영리한 과정인데요. 아마 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교수님. 어제 상황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뭐라고 좀 논평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또 이제 그 연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둘러싼 뭐 거짓과 뭐 협박, 명예훼손 뭐 등 이렇게 굉장히 좀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여가지고. 이것이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이 다 공인이신 분들이라 이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결국 성격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누가 타인이 이렇게 논평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처들은 분명히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뭐 결국 법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생명도 이제 버릴까 하다가도 이제 뭐 공경 작가라든지 이렇게 주변에서의 이제 힘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도움 때문에 또 그러니까 여러 유명인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저 사안에 근데 이제 그 주변 관계나 사람들의 그 이런 도움이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싸우고 하는 방향으로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각자의 좀 행복한 삶의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관계나 도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법적 문제는 법적대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어야만 저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래도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뭐 김부선 씨의 그 굉장히 좀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게 다분히 좀 당겨져요. 그동안에 왜 옛날에 왜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싱글인 줄 알고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번복을 했었죠. 내가 그거는 잘못 알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씨가 아니다 했는데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고 또 공권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시장 그 당시에 시장이고 지금 도지사니까 상당히 좀 꼬리를 내린 식이 됐다가 지금은 굉장히 억한 심정이 좀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래서 딸까지 지금 해외 워킹 홀리데이로 나가 있고 좀 이 SNS에 비난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쌓인 거는 저는 그 여성으로서 뭐 그런 억울한 측면 뭐 그 충분히 좀 이해가 가요. 하지만은 이제 재판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는 증거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법 차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변호사 안 데리고 오고 포토라인은 또 서서 미리 준비된 건 읽고 국민 감정에 좀 호소했잖아요. 소수를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까지 해가면서 감정에 호소했는데 지금은 좀 법적으로 대응할 때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경기도지사로서 대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경기도청이 나서면 안 돼요. 지금 자꾸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서고 그 조직원들이 나서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옳지 못하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폭 문제라든지 폐륜 문제라든지 뭐 강제 입원 여러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경기지사를 저는 뭐 그쪽 사는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 자진 출석을 하든지 해서 그 면에서는 좀 빨리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 뭐 우리 선출된 도지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를 저희 언론에서 항상 고민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다뤄야 될지 항상 고민이 있는 사안이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한 내용이네요. 김지은 씨 겨냥 악플 달다. 안희정 측근들 덜미 잡혔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들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를 겨냥해 악성 댓글을 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분들 또 왜 이러십니까? 여기 보죠.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발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지난 3월부터 1심 재판이 열린 최근까지 관련 기사의 댓글과 SNS에 김 씨를 헐뜯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괜한 이런 짓을 하는군요. 이러다 이게 오히려 덧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일면 기사에 좀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낳는 한국. 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 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6조 투입 전망인데요. 백화점식 대책에 효과 없을 것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 처방 고민할 때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일자리 주거 부담에 혼인 인구 줄고 결혼을 꺼려한다. 작년 신생아 수가 35만 명으로 2016년보다 11%나 급감했다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죠. 합계 출산율은요.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만 해도요. 한 1.24, 1.13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그 이후에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라면서 쓰였습니다. 그러나 쭉 떨어져서 드디어 올해 2분기에는요. 한 명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전준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결혼을 힘들어하고 또 출산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앞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값은 너무 올라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면 30년, 40년이 걸려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일자리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젊은 층들이 출산과 결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결단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같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위기죠. 그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런 위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이 또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도 마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 당정이요 7조 원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응급 처방. 그런데 출구 전략 없이 재정 지원만 한다. 이렇게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요.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 자금을 월 13만에서 15만으로 늘리고 뭐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한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데 출구 전략 없이 재정 지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긴 경향신문 기사 좀 보죠. 돈 풀고 수수료 세금이나 자영업자 연 최대 651만 원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천억 원 공급.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위한 보증보험 검토.
그다음에 가맹본부 갑질 근절 대책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은요 100번 이상 만난 결과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근본 대책 없다라고 일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지적 내역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점주들 효과 적어 허탈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대출 융자 안 받는다면 이자 혜택 준다고 하는데 효과 없습니다. 안 받는데 대출을. 그리고요. 담배세 매출 제외 이게 아마 관건이었나 본데 이건 빠졌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 그 제로페이 카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활성화될지 의구심이다. 그나마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는 외식업계에서는 그나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이거만 보면서 아까 출산율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같이 논평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산율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즉 인구 증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출산 이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성으로부터 출산, 육아로부터 분리를 좀 완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물론 엄마가 아기를 봐야죠.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스스로 그 부모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주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와 일자리도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주거 대책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뭐 카드 대금,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일자리 안정자금 주고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 대부분 다 한계 기업들, 소기업들 혹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한두 명 고용하거나 서너 명 이런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영세적으로 살다 보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장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게 되면 바로 사람을 자르는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마치 모든 근로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귀족 노조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있어요. 근로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그 대상은 바로 자영업자들 혹은 소기업 중에서도 한 2명 내지 3명 고용하는 사람들. 지금 최저임금을 주고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이 급기간 최저임금 어떤 낮추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준호 전 대표께서 잠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600만 자영업자가 있다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1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한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자영업 문제의 핵심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한술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골목 상권까지 완전히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문제라고 봅니다. 편의점 문제도 보시면 핵심은 너무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최저임금을 영원으로 낮춰도 그 상황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가능에 있어서 수익이 나면 다 빼가는 상황에서 그 자영업이 제대로 될 수가 어렵다. 이렇게 이 소상공인 대책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갈릴 수가 있군요. 두 분이 좀 다른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치 기사 좀 몇 건 보겠는데요. 문 대통령 다음 주 중폭 개가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박상기 법무장관은 유임 관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율 답보, 고용 쇼크, 쇄신용이다. 청와대는요, 후보군 검증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경질 논란 의식해 김동연, 장하성 투톱, 경제 투톱은 유임될 듯. 그래서 일단 4개에서 5개 정도 부처가 대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도망치는 안철수. 지방선거 후 해외 간다더니 해외가 아니라 마포에 있었다 그러네요. 이거를 한 언론이
사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주경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착한 언론 내용 좀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참패한 뒤 독일 등 해외에 머물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에서 포착됐다. 그래서 이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안 전 의원이 기자를 피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기자가 죄를 지으신 게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멈춰달라고 거듭 멈춰서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요. 페이스북에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니고 도망가실 분도 아니다. 그냥 바쁘셔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좀 상황이 뭐 묘하긴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근데 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독일 가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 기자회견 발표도 했잖아요. 그 다 독일 계시는 줄 알았죠. 근데 저렇게 그 마포에 지금도 선거 사무소, 자기 사무소 폐쇄는 했지만 그 사무소에 사무 직원까지 있는 데서 또 정치인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뭐 개인이야 뭐 개인 행동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카메라 보고 저렇게 비상계단으로 도망가요? 기자를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 될 텐데요. 텐데요. 그러니까 저 정치인으로서 제가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하하 웃고 열심히 하게 하고서 어깨 두드려주고 뭐 몇 마디 해서 그 임기응변을 넘겨야지 저렇게 무슨 어떻게 비상계단으로 저렇게 도망가듯이 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 새정치의 쓸쓸한 퇴조? 새정치의 쓸쓸한 퇴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본인이 어떤 논란을 혹시 벌어질까 그걸 의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의식해서 그 심리는 이해가 가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 CCTV를 하루만 다니면 수백 건이 찍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숨는다고 이렇게 될 일이냐 좀 떳떳하게 좀 내놓고 하지.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비교했는데요. 주적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왜 이렇게 성급한가. 사설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죠.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거리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에 대해, 그러니까 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부분을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 야당 등 보수 진영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국방백서 주적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요.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 해서 실질적인 적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주적 표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지금은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사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면에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북이 헌법보다 중시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라는 문구가 수십 년째 그대로다. 북에선 여전히 우리 국군이 적인데 우리는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보가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군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 안보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다. 완전히 다르네요. 김철 교수님. 어느 쪽에 좀 무게가 가십니까? 이제는 한국일보 국방부의 지금 사설입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여기 역시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뭐 군인들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적이 아니다, 뭐 적인 것을 적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저 링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적을 파멸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대놓고 넌 적이야라고 해갖고 하면은 계속 그거는 누굴 적으로 여기면 계속 적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모르겠습니다. 왜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취지 자체가 주적이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라면은 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미 왜 이것이 성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현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나 너무 저자세로서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요구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지운다고 하는 것은 혹은 그건 알아서 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어떤 협상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하나입니다.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것을 얻고 나서 줄 수 있는 협상력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포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걸 대표님.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좌우명이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빨리 하긴 하되 천천히 서둘러라. 어려운 얘기네요. 수영이나 테니스나 모든 운동이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길은 저는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말이죠. 북한하고 상호 평등, 상호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 보고 우리도 하고 북한 비핵화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군병력 감축이나 훈련 중단이나 주적 문제나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서 좀 천천히 서둘러라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준호 전 대표. 네, 저는 이 소모적 논쟁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백서에서 문구를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그건 유연하게 저는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의견이 갈리네요. 시간이 보니까 빨리 끝내서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측근 전 선거본부장 유죄, 트럼프의 가장 공포스러운 날 이렇게 외신이 평가하는데 측근 2명이요. 잡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갈 위험이 크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은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